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이렇게 좀 복장이 불량합니다.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렇게 복장이 불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꼬매느라고. 지금 이 KF-21이 최종 조립 단계 진입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면 K무기 반드시 폭망하고요. 핵심 기술은 중국으로 갑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임에서 마주치신 분이 KF-21 관련 카이 기념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오리진은, 이거 전달하신 분 말고 오리진은 카이 기술직 간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신 분한테 물었어. 백모가 마구 짐작해서, 저는 이제 국내외 자료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짐작해서 마구 떠드는 밀리터리 해설에서 KF-21 관련 부분에 엉터리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괜찮은 해설이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 백배했습니다. 엊그제 5월 20일 날 방위사업청이 발표했죠. KF-21이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26년부터 인도하기 시작을 하죠. 카이가 이제 공군에. 그게 양산 로트 1이죠. 20대죠. 그게 스무드하게 생산 라인을 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복잡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개발 정립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동체 자동 조립, 그 쭉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뭐 파스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전체 부품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꼽히게 되는 그 전체 과정 자체, 그걸 관리해내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요, 보잉이 에어버스한테 한참 밀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잉이 그 무슨 그 주가 높이겠다고 핵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회사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 버리니까 그 생산 과정이 흔들렸어요, 보잉이. 그래서 에어버스한테 그냥 일격을 맞았던 거예요. 에어버스는 여러 나라에 나눠져 가지고 부품이나 어떤 모듈이 생산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사불란한 그 생산 과정이 확립돼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을 확립시킨다, 그걸 정립시킨다, 이거야말로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양산 로또 1, 이 20대분에서 제일 눈에 띄지 않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산 과정의 개발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청의 그 5월 20일 발표의 의미는 이겁니다. KF-21의 생산 과정이 그 개발 정립에 성공한 겁니다. 이런 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친중 카르텔의 제왕, 황제죠. 이재명, 우리 CS의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KF-21이건 나발이건 K무기는 끝장납니다. 한미동맹이 도전받고 우리나라가 서방 자유진영에서 왕따 되면서 아주 그 친중 위성국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끝장나는 거죠. 무기 수출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와 파트너십 관계를 전제합니다. 이는 폴란드, 루마니아, 또 우회 수출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동유럽, 북유럽에 대한 무기 수출 급증에서도 역력히 증명됩니다. 유럽, 나토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이게 순진하고 중립적인 무역이 아니에요. 첫째, 유럽에 대한 푸틴의 침략 야욕에 철퇴를 내린 사건입니다. 우크라 전쟁에서도 철퇴를 내렸고, 우크라 전쟁 이후에 유럽의 군비 강화에 있어서 러시아는 뭐 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군비 수준 다시 회복하는데, 회복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유럽은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도 철퇴를 내린 겁니다. 푸틴을 끝장낸 건 K무기다라고 하면 약간의 과장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둘째,
푸틴과 손잡은 시진핑의 미국 흔들기 야욕에 철퇴를 내린 사건이죠. 예. 이게 이제 푸틴을 계속 밀어왔잖아요. 그 시진핑이. 한 4년 동안 한 50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만나서 브로맨스를 즐기고 있는데, 형님과 제가 지금, 지금 100년 이래 처음 보는 그런 거대한 격변기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세계사적, 인류사적 주인공 아닙니까? 뭐, 시진핑이 푸틴한테 지금 저 자리에서 회담 마치고 나오면서 2023년 3월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진핑은 미국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푸틴을 내세워서 미국 흔들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푸틴이 폭망해버리니까 시진핑도 같이 개망신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유럽이 중국을 손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길을 깔아준 사건이에요.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맹방으로부터 미국의 보증수표 아래 무기를 수입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미제 무기 수입한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미국 힘이 막강하네. 미국은 동맹도 잘 두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과의 거리 벌릴 수 있죠, 유럽이. 그래서 이게 유럽 나토에 대한 무기 수출 이거 무지하게 그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중립적인 무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 뭐 K무기 따로 있고 군사지정학 따로 있고 K무기 따로 있고 한미동맹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너블대는 무기평론가가 있다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푸틴의 침략 야욕에 철퇴 내렸다. 두 번째, 시진핑의 미국 흔들기에 철퇴 내렸다. 셋째, 유럽이 중국을 손절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길을 깔아줬다.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은 그럼 순진하고 중립적인 무역이냐? 절대 아닙니다. 첫째, 중동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을 제거하는 데 크게 거들었습니다. 중동과 인도는 러시아 무기 많이 써왔어요. 그런데 그거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꼭 미제 아니더라도 미제와 다름없는 미국 맹방 무기인데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무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 거죠. 아무튼 이 와중에서 뭐 K무기 때문은 아니지만 당연히 러시아는 시리아 상실했고 이란에서는 혁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죠. 이런 와중에 K무기가 단 1%라도 작동한 거예요. 실은 2%라도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고 중립적인 무역이 절대 아니죠. 또 중동에 대해서 둘째, 중동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란이 시들어가고 있잖아. 이란 석유의 대부분 거의 100%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이란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나갔고 미국이랑 아랍 그 온건 국가랑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그런데다가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K무기가 그래도 뭐 한 1%라도 작동했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 큰 소리 못 치지. 그러면 야 중국이 그래도 뭐 중동에서 석유랑 가스 많이 수입하는데 여전히 큰 손 아니야. 이게요 군사지정학적 입김이 있으니까 큰 손이죠. 그거 없으면 포로입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보세요. 러시아를 어떻게 믿고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에너지 의존율을 높일 거예요. 힘듭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발목을 잡혀요.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율을 높일 거냐? 그건 더 안 되죠. 그러면 중동에 온 건 아랍 국가, 사우디나 이런 데 입장에서 보면, UAE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볼 때, 뭐 우리한테 사기 싫어? 딴 데 가봐. 뭐 있겠네. 저 앙골라도 있고 알제리도 있고 그런 데 가서 많이 수입해 보셔.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골 아픈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야 중동 에너지에 대한 큰 손이야? 아니면 중동 에너지의 포로야? 우리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가 있죠. 셋째, 이 아브라함 체제. 아브라함 체제라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과 온건 아랍국,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의 파트너십이거든요. 그걸 아브라함 체제라 그러죠. 왜 아브라함이냐? 거기도 구약 성경 믿잖아, 이슬람도. 구약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체제라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 체제가 강화되고 오펙의 본질은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오펙이 끝장나는데 기여한 거죠. 오펙은 이스라엘과 서방 미국에 대한 그 견제구를 날리는 아랍 민족주의거든요. 이게 끝장난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게 K무기 때문에 끝장난 건 아닌데 거기에 단 1%라도 작동한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 러시아에 더 뭐 군사적으로 의존할 수 없어. 의존했다가는 쟤들은 시리아, 이란이랑 같이 노니까 우린 저기랑 손절이야. 중국이랑도 의존하기가 좀 그렇지. 지금 미중 사이 신냉전인데 그렇다 그래서 뭐 미국 무기만 일변도로 사서 쓸 수는 없잖아. 그 프랑스 라팔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사서 썼는데 거기 너무 비싸. 솔루션이 있잖아. 근데 육해 공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보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됐어요. 여기도 뭐 단 1%라도.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첫째, 러시아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단 1%라도 작동했다. 중동에서. 그 다음에 중동에서 중국 영향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데 단 1%라도 작동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아브라함 체제를 강화하고 오펙을 끝장내는데 단 1%라도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듯이 이제 유럽과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거대 변화 덕분에 K무기가 뜬 거예요. 이 거대 변화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또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부르잖아요.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무기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 수출을 뭐 일반 상품 수출 같이 우리 잘 팔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무기는 사람 죽이는 거고요. 국가 안보에 관한 거고요. 국방에 관한 거고요. 생존에 관한 거고요. 국제 정치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문맥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K무기를 어떤 문맥에서 팔았냐 이거지. 미국과의 동맹, 서방의 일원, 그 다음에 푸틴의 그 유럽 침공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이란과 중국의 아랍 흔들기에 대한 저항, 이런 문맥에서 팔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2022년과 2023년 기간에,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시프리 자료입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자료예요. 이 기간의 신규 주문 기준입니다. 무기는 앞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행되는 과정이 길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려 세계 2위인데 이게 프랑스의 2배가 넘어요. 이게 시프리,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달러로 안 따지고요. TIV라는 자기들이 만든 그 단위로 따져요. 무기 주문액이나 무기 거래액을. 그런데 오른쪽 표를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 2년 동안에 44,855 TIV인데 한국이 1,987 TIV고, 그러니까 미국의 한 4분의 1 조금 안 되게 4분의 1 정도 팔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한국의 절반 이하 팔았다고요. 4,526 TIV예요. 원래 이제 무기 수출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근데 러시아는 끝난 거예요. 군사지정학적 위상도 폭망했고요. 서방으로부터 이중 목적 부품, 민수, 군용, 병용 부품을 앞으로 수입할 때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단 무기가 좀 끝났다고 보셔야 돼. 그럼 우리 경쟁 상대는 프랑스야. 근데 2022년, 2023년 동안에 프랑스의 그 신규 주문 수주액보다 우리가 2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세계 2위 간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가 되면. 이재명이 되면 폭망한다. 이러면 군사지정학적 문맥을 깔고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위성국가 방향으로 전락해가면 왕따 되고 무기는 당연히 폭망하죠.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 마지막 대회입니다. 내일 열립니다. 아침 11시 토요일 날, 24일 토요일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입니다. 한 8, 9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데 워낙에 지금은 옛날에는 이거 하다 못해서 허경영까지 참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티켓도 없어. 참관 티켓도 다 떨어졌고 국민의힘 쪽에서 티켓을 이렇게 시민 쪽에 안 내줬어. 어쨌거나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최대한 뭔가 해보려고 연락망이라도 짜고 난리 부려야 돼요. 123korea.kr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문수넷 그러니까 문수넷 서포터스 www.문수.net입니다. 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123코리아랑 똑같이 123korea.kr 이것도 그다음에 문수넷 www.문수넷 둘 다 요번 지금 당장의 대선도 문제지만 대선 끝난 다음에 싸움, 헌법을 둘러싼 싸움, 그리고 국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 헌법에서는 우리가 상권 분립 대통령제 지켜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임명장을 제가 한 건 제 이름 박아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공식 조직화돼야 100% 준법 투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문수넷 서포터스가 공식 조직이고 뭐 그러다가 등록하려고 보니까 거기 대표가 누구요? 급해서 제가 단장 박성현이라고 그냥 박은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뭐 이런 거 할, 그건 아닌데 저도 최대한 아무튼 최대한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 같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위성 국가의 방향으로 간다. 그럼 뭐 망하진 않아요. 뭐 그러냐면 그렇게 못 가요 결국. 그러나 가려고 GR 발광을 하게 되면 이제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좀 쏟아지고 그런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우리가 치른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은 드디어 이제 본색도 드러냈죠. 전시작전권 회수. 이게 옛날 아버지 부시 때처럼 룰루랄라 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20여 년 전에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아버지 부시 때. 이 북한이 중국에 도발 대응업을 하고 있고 북이 이미 핵과 뭐 탄도미사일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고 또 중국이 대만이든 남중국해든 사고를 치면 반드시 북한이 동시 패션으로 사고를 쳐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발목걸이려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을 회수하게 되면 한미연합군 체제가 깨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움직이자니까 연합군 체제 깨지죠. 한미연합군 체제가 깨지면 여기에 주한미군 기지는 일본처럼 그냥 기지 제공 국가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기지 제공이 일본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지 제공은 영내에 다 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안보 조약에. 일본뿐 아니라 영내 그러니까 극동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 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조약할 때 일본처럼 기지국가로서의 조약하겠냐고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랑 갈라서는 코스가 돼요. 이게. 전작권 회수가.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 상황이 옛날 20여 년 전에 미국이 중국과 죽고 못 살아서 날뛰던 중국 사랑에 함몰돼 있던 상황하고는 달라요. 2025년에 이 얘기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뭐 중국의 시다발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미동맹 깨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런 위기 중중 상황에서 전작권을 회수한다. 한미동맹 깨고 주한미군더러 야 너 나가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중국 위성국가를 향해 내닫게 되죠. 이쯤 되면 이제 KF-21이고 나발이고 K무기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날 수밖에 없죠. 무기라는 거는 동맹 관계, 파트너 관계에서 파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핵심 기술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또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부품과 기술에 관한 협력 관계 못 맺게 되고 좀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방산 업체들은 이제 살아보려고 중국 하청업 맡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웃기는 거죠.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되고 따라서 아시아 영내 안보가 튼튼해지죠. 왜냐하면 쟤들은 깡패이기 때문에 센 힘을 보이고 굳센 의지를 보이면 조용해지고 얌전해지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북한에 따라서 억제되죠. 뿐만 아니라 KF-21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민주주의 무기국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전투기, 공중. 그 다음에 공중에 또 우리 무아브 같은 정찰형 고급 공중 드론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정찰형. 이게 무장형은 못 팝니다. 중무장형은 그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에 못 팔아요. 그러나 정찰형은 팔 수 있어요.
자, 공중에서는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지상으로 딱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육군 플랫폼들 많이 갖고 있잖아. 뭐 탱크, 뭐 자주포, 그 다음에 다연장, 뭐 줄줄이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수류탄 빠바바방 쏘는 거. 1분에 몇백 발씩 쏘는 거예요. 줄줄이 다 갖고 있다고. 작전 차량 뭐 이런 차량들. 그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니는 전함. 미국이 우리한테 전함 파트너 해달라고 할 정도인데 다 갖고 있죠. 물속에서 움직이는 세계 최첨단 디젤 잠수함 다 갖고 있죠. 그 세트로 플랫폼을 공중, 육상, 수상, 수중 다 갖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 그게 유무인으로, 유인, 무인 플랫폼으로. 그게 세계 2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프랑스는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별로 없습니다. 라팔 정도지 플랫폼으로는 없어요. 프랑스는 이제 기술이 좋고 오래된 데라 족탈불급의 부품들을 많이 팔죠. 예를 들어서 잠수함에 붙이는 소나 뭐 그런 거 많아요. 프랑스의 그 부품, 무기 부품으로 아주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거. 프랑스는 그런 거 파는 거고 플랫폼으로 딱 들어가면 그건 메이드 인 코리아. 그 세계 2위 무기 수출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만 잘 뽑으면 확실히 갑니다. 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 간첩천하, 종중천하가 되죠. 그리고 K무기 핵심 기술 몽땅 중국 가게 되고요. 방산업체는 살아보려고 중국의 하청업 맡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지. 자, 그중에서 오늘 KF-21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KF-21에 관련된 기술 중에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기술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전자 잡종교배 기술이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이 KF-21은요, 잡종교배입니다. 공대표 에어 투 서피스.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상을 때리는 거. 그 유전자와 그 공대공 요격기, 에어 투 에어 인터셉터 유전자가 잡종 교배된 기체예요. 그래서 F-16이나 F-35가 공대표 유전자거든요, 저게.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 전문가들 말입니다. F-15나 F-22는 공대공 요격기 유전자라고요. KF-21은 이걸 양쪽을 다 적당하게 믹스해 놓은 잡종 교배예요. 그럼 이런 잡종 교배가 그냥 나오냐? 거기 일정한 노하우와 철학이 있다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둘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요. 이건 변주 진화 기술이에요. 이때 디지털이라고 하면 21세기 첨단 지능을 가진 기체란 뜻에서 디지털이라고 부른 거고요. 센츄리 시리즈는 주로 이제 1960년대에 벌어진 일인데 세이버 패밀리의 변주 진화 시리즈를 하죠. 보통 센츄리 시리즈로 저 5개 꼽거든요. F100 슈퍼 세이버, F104 스타파이터, F102 델타 대거, F101 우드, F105 썬더치프. 이게 센츄리 시리즈 5개 꼽히는 겁니다. 이게 저기 슈퍼 세이버에서부터 변주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플랫폼에서 동일한 그 오리진에서 쉽게 변주를 해서 나왔다고. 앞으로 전투기는 그렇게 변주 진화가 편하게 처음부터 디자인돼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현재 트럼프 2기에서는 아닌데 트럼프 1기 때 국방혁신을 주도했던 옥스포드 수학자 출신의 닥터 윌 라파입니다. 그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는 닥터 윌 라파의 명제예요. 저렇게 가고 있는 비행기예요. 세계 최초예요. KF-21이 저 길을 간. 그래서 이 변주 진화의 폭이 굉장히 넓은 전투기입니다. 일단 스텔스 세대죠. 그게 뭐 4.5냐 5냐 뭐 이런 그 세대에서 변주 진화하죠. 항속 거리에서 변주 진화하죠. 유무인 합동 작전, 이게 복좌형의 유무인 합동 작전 기능이 강화됐냐 아니면 그냥 단자형이냐 뭐 이래서 변주 진화되고요. 그리고 2035년 이후 2040년 정도까지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엔진이 뛰어난 첨단 국산 엔진이 나오게 되면 엔진 기체 확장 모델, 그걸 EX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KF-21 EX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다양하게 변주 진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뱃속에 빈 공간이 약 6.3 입방미터 있습니다. 저 KF-21에. 이거 중에 상당 부분에 만약에 연료 탱크를 뭐 이런 부품 저런 부품
피해가지고 한 두어 개쯤 넣는다. 그러면 내부 연료만으로 지금 내부 연료만으로 2,900km 가거든요. 항속이. 그런데 내부 연료만으로 4,000에서 5,000 가요. 왜 그러냐면 연료가요. 저 때만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한번 떠서 계속 가려면은 연료가 꽤 더 보충이 되면 저렇게 오래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 10여 년쯤 후에 드라이 추력 기준 16,000 내지 16,900 파운드 포스 지금 얘기되고 있거든요. 국산 첨단 엔진이 그 나왔을 때 10여 년 후에 두 대를 채우면 지금 KF-21보다 기체를 확장시켜야 돼요. 그 공기 흡입구도 확장시키고 좀 다른 비행기예요. 그러나 변주된 거죠. 그러면 그 기체가 F-15급으로 확장된 모델, EX 모델이 된다고요. F-15가 지금 KF-21 대비해서 날개 면적이 약 20% 많습니다. KF-21이 500평방피트고 F-15가 600평방피트쯤 돼요. 공중량은 이제 F-15가 옛날 거라 공중량은 한 30% 이상 무거운데 이걸 이제 신기술 신소재로 하면 공중량도 20% 이내 증가해서 끝날 거예요. 대형 기종이 되죠. 대형 기종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 어떤 본체를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진을 디자인할 때 그 발원이 된 기본 오리지널 모델을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변주 진화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KF-11 그걸 했다고. 그 노하우, 그 컨셉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중국 간첩 전화가 되면. 셋째, 세계 최초의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역변환 비행 제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얘는 획기적인 신기술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술적으로는 깊게 안 들어가겠는데 이게 그 우리가 KF-11 뭐 광 케이블 내부가 뭐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의 그런 총 연장 길이가 그렇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능이 분산돼 있고 내부 통신이 엄청 강화돼 있는 거예요. 그 부위마다. 그래서 부위마다 센서 있는 부분에 바로 이 지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능이. 분산형 지능의 일종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앙 비행 제어 컴퓨터를 보조해주는 분산형 지능들이 줄줄이 깔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분산형 지능이 센서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 그동안 늘어났으니까 이거가 되어 있는 최초의 비행기예요. 최초의 전투기예요.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역변환. 그러니까 비선형 동적 역변환은 센서 기반이 있고 모델 기반이 있는데 모델 기반은 중앙 컴퓨터에 의존해요. 100%. 센서 기반은 저렇게 중앙 컴퓨터 플러스 분산형 보안 지능을 써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구조가. 저 기술이 고스란히 가는 거야. 넷째가 뭐냐면 세계 첨단급의 공중발사 미사일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천룡이라고 흔히 부르는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함. 저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지상에 고정 목표만 한다라고 개발이 돼 있는데 저거 센서 바꾸고 작동 방식 바꾸고 공중에서의 유도 방식을 바꾸면 저게 800km 이렇게 가니까 이 공중에서 목표 이동 표적을 노리려면 표적에 한 20km, 30km 접근할 때까지 지력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위성 통신이라든지 혹은 무아부 같은 고급 통신 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 800km 바깥을 쏘면 제가 비행해서 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1시간이면은 배가 빨리 빼서 도망가면 40km, 50km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아갈 때 유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런 그 지력 유도, 저걸 커맨드 가이드라 그러는데 커맨드 가이드가 가능한 위성 내지 고공 정찰 자산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의 어떤 통신 기능이라든지 탐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면 저 천룡 공대 지가 지금은 지상에 있는 방카 같은 거 때리는 걸로 돼 있는데 저게 변주돼 나간다고요. 다른 걸로. 미국이 그렇거든요. 예. 재즈미 변주돼 나가잖아요. 엘레즘 이런 걸로. 예.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속 공대함. 지금 우리가 그 지대함은 있죠. 이 초음속 지대함. 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다시 제가 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음속 지대함이 한 500km 간다 그러죠. 무섭게 갑니다. 저게 이제 초음속 공대함이 되면 저것도 한 500km, 400km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음속 지대함 날아가고 있는 걸 그 미사일 앞에 있는 영상을 전송받은 거예요, 이게. 예.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갑니다. 예. 지금 보면 저 바지선에 지금 저 두들겨 맞은 데가 바지선 높이가 아마 수면에서 한 2m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지선 표면에서부터 한 1m 윗부분을 때린 거예요. 1m나 2m 부분을 때린 거 아니에요. 해수면에 바짝 날아서 간 거라고요, 저거. 그럼 저런 기술은 또 뭐랑 연결되냐면 초음속 레이더 사냥 기술이랑 연결돼요. 초음속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랑. 지금 이거 다 검토되고 있거나 컨셉 디자인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중거리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진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죠.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럴 수 있죠. 중국 간첩 천하되면. 삼성전자도 개판 나가고 중국 갈 뻔했는데. 다섯째,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기술. 이게 이제 제가 입체 격자 구조의 슈퍼 AI,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이건 다시 말하자면 전 영역, 그러니까 전 영역이라는 건 우주, 공중, 지상, 수상, 수중, 사이버 전 영역이 네트워크로 엮여 있고 그 네트워크 위에 AI가 올라타 있어서 그 AI가 센서들, 레이더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전자광학으로 표적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타격 이 반지 그걸 이펙터라 그러는데 그 여러 개 분산돼 있죠. 어떤 거는 뭐 함정에 있고 어떤 건 전투기에 있고 어떤 건 지상 발사하고 그 이펙터를 추천해주고 그럼 사람이 클릭 딱 하면은 이펙터가 작용해서 때려버리죠. 지금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를 진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방 국가는 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비서방 국가는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골 아픈 거 안 해. 그럼 저런 경험, 우리는 이제 한미연합군 체제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나 이걸 계속 보고 있잖아. 이 우리가 습득한 거, 또 우리가 고민한 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듯 한미동맹은 이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깊어졌어요. 헤어질 수가 없는 동맹이에요, 이게. 그 중요성, 그 긴밀성, 그 전략성은 이루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더불당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군사지정학적 영향권으로 끌고 들어가겠다고 자체 발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 일이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단이 벌어져서 안 될지는 모르겠어.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더불당은 결국은 패배당하고야 말어. 근데 이번 6.3 대선에서 깔끔하게 패배당하면 깔끔하게 저들을 패배시킬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반면에 저들이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한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한국이 갈 수 없는 길, 한국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한국인이 선택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제 위치를 회복하겠죠. 엄청난 손해본 다음에. 나라는 안 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시간이 남았는데 엄청 뛰어야 됩니다. 엄청 뛰어서 당연히 우리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야겠죠. 그래야 깔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